인지 조절과 일화적인 미래 사고의 공지나 6만 년 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인간은 자신의 조상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한 방법과 다양성을 선보이며 부지런히 과제를 해내고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커진 뇌와 더 정교해진 전전두 피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런 기능은 인간에게 어떤 시급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욕구 때문에 일화적인 미래 사고 능력과 구성적인 행동 조절이 진화에 넘어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인지 능력이 향상된 우리 조상들은 생명과 번식에서 어떤 이점을 누렸기에 그들의 특성이 전체 집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자리 잡았을까? 얼핏 보기에는 인지 조절 체계와 일반 지능이 더 향상되면 경쟁의 이점이 끝없이 많을 것처럼 보인다. 다른 동물을 머리로 제압하고 더 나은 도구를 제작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번성하고 더 큰 집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적응적인 이점이다. 하지만 진화는 정착점으로 가는 사다리가 아니다. 자연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자연은 인간의 지능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능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현존하는 다른 종들보다 우리가 더 성공한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모든 종은 생존하고 번식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들의 니치에서 분명히 성공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지능과 언어는 우리의 특수한 적응 능력이다. 지능과 언어는 우리의 생존 방식이며 환경의 제약과 우리 자신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특수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비용과 비용에 대한 적응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새로운 이점을 얻었지만 또한 새로운 비용도 치렀다. 그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약 350만 4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 두 발로 걸었다. 그렇게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들은 더 영리해졌다. 자유로워진 손에 쥐고 사용할 더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 더 깊은 목표 위기를 일상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제지가 향상되면서 정교한 운동 계획에 맞는 조절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땅으로 내려오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 호미니드 그 중에서도 그 유명한 르시가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더 큰 뇌와 그에 따른 영리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현생 인류의 확장된 전전두 피지를 향한 대전쟁이 시작되었다. 뇌가 커지자 몸집에 비례해서 머리 크기도 따라서 커졌다. 출산 조건을 고려할 때 머리가 더 커지면서부터 아이들은 초기 유인원과 비교하면 만성으로 즉 미숙하고 무력한 상태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 만성의 아이들은 스스로 먹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할 때까지 어른에게 얹혀 다녀야 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 비용이 발생했다. 그 비용 중에서 일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인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사실 협력과 기만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사회적인 발달은 높은 지능을 선택하게 하는 촉매가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미래를 다양하게 더 자주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의 행동에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다.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문화를 전달하고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 개체들을 머리로, 기지로, 술책으로 이길 수 있었다. 뇌가 커지면서부터 당연히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했다. 인간의 뇌는 전체의 에너지의 약 5분의 1을 소모한다. 따라서 몸집에 비해서 부쩍 커진 뇌에 양분을 공급하느라고 우리 조상들은 더 많이 먹어야 했고 그에 비례하여 수렵 체주의 전략을 누리고 다양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이 압력도 증가했다.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 산딸기가 드문 것을 산딸기 재배한다고 상상해보자. 단지는 산딸기를 발견한 대로도 먹어 치우려 하지 않는다.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라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먹어서 급한 욕구를 채운 다음에 후회를 위해 나머지를 모으기 시작한다. 이중체계. 뛰어난 통찰을 보여준 연구를 보자. 예일대 데이비드 랜드 콜로라도
데이먼 톰린 프린스턴 진화 시스템 안에서 개체군이 보이는 동력학 문제에서 이중 체계 구조를 직접 적용했다. 연구자들은 격자가 그려진 세상 위에서 사는 행위자 집단이 산딸기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 이 작은 행위자들은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음식이 필요했고, 음식은 몇 개의 격자 타일 위에 무작위로 뿌려졌다. 행위자가 음식이 있는 타일로 들어서면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서 얻게 되는 에너지의 양은 총 에너지 레벨에 비례하여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만일 행위자가 배가 고프면 먹은 음식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배가 부를 때는 음식을 먹어도 적은 에너지를 얻는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그 두 종류의 행위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자동적 행위자는 음식을 마주치는 즉시 먹어치웠다. 그들은 현재의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상관하지 않았다. 어떻든 이 자동적인 행위자는 신중한 행위자와 자원을 두고 경쟁했다. 신중한 행위자는 음식을 즉시 먹을 것인지 아니면 후일을 위해서 저장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고, 지금 음식을 먹어서 얻는 에너지와 나중에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가능성을 비교하여 양자 간의 최적의 균형에 따져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규칙의 세부 사항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요점은 신중한 행위자는 최적의 소비 및 저장 전략을 쓴 덕분에 장시간에 걸쳐서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는 처리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에 신중한 행위자와 자동적인 행위자가 같은 세상에서 만난다면 자동적인 행위자는 음식을 모두 먹을 테고, 신중한 행위자는 조절된 행동의 대가로 시간을 빼앗겨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중한 행위자가 산딸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심하는 동안에 자동적인 행위자가 그 산딸기를 격을스럽게 먹어치울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당연한 결과이지만 음식의 부족한 세계에서는 조절된 전략이 승리했다. 저장할지 먹을지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행위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평균 에너지 레벨이 더 높았고, 그에 따라서 번식률도 더 높았다. 결과로 조절된 행동 특성이 집단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심각한 경쟁이 있을 때는 이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 시뮬레이션은 둘 이상의 행위자에게 식량이 하나밖에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충분히 큰 집단으로 조성으로 실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적인 행위자 집단이 신중한 행위자 집단보다 더 잘 성장했고, 심지어 몇몇 신호를 위해서는 신중한 행위자들이 경쟁에서 밀려서 멸종했다. 이 연구와 후속 연구에서 랜드와 코어는 이런 막거래를 통해서 조절된 행동과 자동적인 행동을 오가는 진자 운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조절은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성공하면 인구와 자원은 늘어난다. 하지만 풍족함과 인구 과잉 그 자체로 자동적인 행위자의 무분별한 속도가 유리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다. 따라서 신중한 행위자의 성공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멸을 부추기는 세상을 낳는다. 랜드와 코어는 더 나아가 위대한 문명들이 흥망을 거듭해온 인류 사이의 진자 운동을 이 동력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추론이지만 이것을 인류사의 이론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서 조절된 행동 대 자동적인 행동을 신중한 행동은 항상 선하거나 합리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은 항상 나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이 원론 체계에 위치시켜서는 안 된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고 미리 숙고하고 대단히 신중하게 행동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사회에 해가 되는 짓을 저지른다. 예를 들어보자. 수많은 액션이 동원되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로 인해서 2007년에 주택시장이 붕괴했다. 어떤 사람은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을 여러 개 묶어 부채담보증권이라는 새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렇게 하려고 고도의 지능과 인지 조절을 실행해야만 했을 것이다. 침팬지가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을 판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혁신은 우리 사회에 분명히 해를 끼쳤고 엄청난 세금이 날아갔으며 수많은 사람이 집과 생계를 잃었다.
인지조절은 도덕적인 기능이 아니다. 인지조절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유용했지만 다른 어느 종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새롭고 주도 면밀한 부패, 음모, 테러, 집단 학살을 일으켰다. 그와 반대로 잘 조율된 자동적인 행동이 유익할 때도 많은데 사회기반시설, 자원, 예가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선진 문명에서만 그런 행동을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대한 문명들이 남긴 고도 공예, 기술, 운동, 경기를 훑어보기만 해도 된다. 구체적으로 새 연구자가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시간 비용을 살펴보자. 이 비용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음식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데 드는 시간을 반영하기 위해 책정되었을 것이다. 만일 조절기가 있다면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할 것이다. 우리의 작고 신중한 행위자에게 규칙 하나를 머릿속에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자극 기억이 있다면 음식이 없는 타일 위에서 한숨 고르면서 다음 타일에서 어떻게 할지를 계획할 수가 있다. 행위자는 음식이 보이면 저장하라는 단순 규칙을 자극 기억에 장착하고 그럼으로써 그 행동을 실행하게 하는 복잡한 결정 규칙에 관해서는 잊어버린다. 행위자는 다음에 음식과 마주쳤을 때 그 음식을 아주 빠르게 저장해서 자동적인 행위자를 만난다 해도 효과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3장에서 보겠지만 자극 기억에는 정확히 이 목적에 봉사하는 게이트라는 제어 기능이 있다. 이제 그 행위자는 이 세 개의 두 가지 조건, 즉 음식의 향과 음식의 색깔에 기초한 분지형 행동 계획을 갖게 된다. 행위자는 이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지만 만약 자극 기억의 어느 한 조건만 유지할 수 있다면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산딸기를 보고 이건 정도로 즉시 평가할 수 있다면 자극 기억이 없는 계획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머리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산딸기를 먹을지 저장할지 다시 계획하게 된다. 따라서 발달한 조절계가 있어 두 가지 조건을 자극 기억에 바로 담을 수 있는 제3의 계획 행위자였다면 그것은 다른 두 계획 행위자보다 더 빠를 것이다. 조절 덕분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고 더 정교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계획 세우기 같은 것을 통해서 인지 조절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비용들을 관리하고 줄여나갈 수가 있었다. 인지 조절의 진화적인 기원이 이와 같다면 목표 생성과 목표 실행 사이에 오가는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지 조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지 조절.